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한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민주화 요구와 평화통일운동이 확산되다. 예, 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몇 쪽이냐면, 258쪽이 되겠고요. 258쪽에 있는 내용부터 해서 오늘은 우리가, 5.16 군사정변의 전개,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수립되는 그 과정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교과서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제목을 보시면요. 4.19 혁명 이후에 각계각층에서 나타나게 되는 민주화 요구라는 첫 번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민주화 요구와 같이 등장하게 된 새로운 통일 방안에 대한 구상이었어요. 그것이 평화 통일에 대한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평화 통일 운동에 대한 내용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요 1번과 2번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1번이 되고 2번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1번, 2번이 되겠죠. 네. 요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19 혁명의 계기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학생은 학도 호국단의 폐지와 학원 민주화 주장을 하였고요. 교사는 노조 결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농민은 농산물의 가격 유지를, 노동자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다. 네, 요렇게 이 부분을 밑줄 좀 잘 쳐두시고요. 농민은 농산물의 가격 유지를 요구하였고요. 노동자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이들의 요구보다 농민과 노동자들의 요구가 차후 들어지지 않았을 경우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들의 불만은 곧, 그들의 생활과 직결이 된 내용이었고, 농민들의 요구나 노동자들의 요구가 충분하게 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요구 사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 등장하는 정부는 최소 이 두 가지의 요구는 좀 잘 들어졌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좀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승만 정부가 기존에 취하고 있었던 반공정책에 억눌려 있었다가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퇴진으로 인해서 반공정책에서 평화통일운동으로 전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이 북한 정권이라고 하는 이 세력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우리 민족의 그런 분노의 표출 대상으로 삼아왔던 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의 권력 기반 유지에 활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악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승만의 반공정책에 반기를 들고 이제 학생들과 그 다음에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통일운동이라는 것이 전개되기 시작해요. 다시 얘기하자면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민족의 통일을 이끌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남북은 학생은 이런 거를 요구하고 민간에서도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정당과 사회단체의 정치 협상을 주장하였다.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또한 6.25 전쟁 중 발생한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라고 돼 있어요. 자, 6.25 전쟁 중 발생한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대표적인 게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모르면 앞에 한번 보세요. 거창이었습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장면 내각이 출범하다. 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19 혁명 이후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자, 내각 책임제 하나, 양원제 국회 구성 하나, 내각 책임제 하나, 양원제 국회 구성 하나. 자, 내각 책임제라고 한다는 것은요, 내각의 책임지는 내각 총리 밑에 여러 부서의 그 장관들을 임명해서 이 장차관들이 하나의 내각이라고 하는 새로운 행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각 총리는요, 내각 총리는 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손에 의해서 선발되는 구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통령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대통령은 내각 총리와 같이 국회의원에서 선발되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중에서 득표를 많이 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를 이끌고 가는 중에는 어떤 특정 정당의 움직임에 반드시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행정부의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내각 총리라고 한다는 이 자리와 그 다음에 내각 총리가 꾸리는 이 내각이라고 한다는 집단들은 국회의원, 즉 다시 얘기하자면 의회에 의해서 태어난 행정부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 내각 총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정당의 움직임에 더더욱 따라가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잘못 비위를 저질러서 나가게 되었을 때 주로 우리가 이런 민주화 시위를 통해서 자진 퇴진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게 된 과정을 봤을 때 우린 탄핵이란 방식을 통해서 그를 내쫓을 수도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게 되었죠. 그런데 내각 총리나 또는 이런 내각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불시행 권한이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내각이 전부 해산 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각 총리부터 이 내각 총리의 그런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장차관들의 해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내각 책임제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이러한 전혀 다른 방식의 정부 구성안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 바로 장면 내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행정부 방식, 행정부 형태의 변화를 지금까지 좀 나열하자면 이승만 대통령 때에는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중심제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대통령제를 진행하다가 4.19 혁명 이후에는 장면 내각으로 대표되는 내각 책임제가 실시되고요. 내각 책임제가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 이 내각 책임제에서 다시 박정희 대통령 때 와서는 박정희 대통령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대통령제로 바꾸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변화 과정은 대통령제, 내각 책임제, 그 다음에 대통령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그럼 이 다음에는 왜 쓰지 않으시나요? 이 다음부터는 계속 대통령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통령제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원제 국회 구성이란 말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막 얘기하는 것은 좀, 지저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과 일본과 같이 그들의 의회 구성에는 각각 상원과 하원에 준하는 그런 집단이 별개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주로 이 하원은 각 지역의 선거구에서 당선된 그런 국회의원들이 하원이 되겠고요. 상원은 이런 선거구를 기초로 해서 선발하되 이 하원들과는 다른 방식에 의해서 선발되는 그런 집단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과 그 다음에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미국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런 방식으로 헌법 개헌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런 방식으로. 자, 장면 내각은 지방자치제와
지방자치제와 공무원 공개채용제도를 실시하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밑줄 쳐야 되는 게 지방자치제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 내용을 반드시 밑줄 쳐주시고요. 선생님, 이거 경제개발 계획만 외워서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장면 내각이지만, 이 경제개발 계획 수립한 것을 실행으로 옮긴 사람은 박정희 정부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것이 경제개발 계획을 시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틀린 말이 된다고요. 장면 내각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경제개발 계획을 실행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 그럼 이제 장면 내각이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분출한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고 부정선거 책임자와 부정축제자 처벌에도 소극적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선거라고 한다면 3.15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응당 그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장면 내각에서는 그런 것들을 묻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장면 내각은 출범한 지 1년도 안 돼서 박정희의 군부에 의해 5.16 군사정변으로 붕괴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 혁명 정신을 계승한 민주적 정책은 지속되지 못하고 끝나고 말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 내각까지 지금 보게 됐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 258쪽에 있는 요 자료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요 자료만큼 제가 좀 유심하게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는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요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지금 사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민중들이 이야기하는 평화통일운동의 모토가 되는 그런 구호예요. 구호.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애들아, 너네 우리와 같은 피줄이지 않냐? 그럼 너네가 남쪽으로 와서 같이 오도가도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자. 즉 우리가 통일을 이뤄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하죠? 반공이라고 하죠? 예. 이런 반공 정책에 의해서 서로 대립하는 방식의 통일 방식이 아니라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 외교, 그러니까 평화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프린트 내용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민주화 요구와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8쪽에 있는 아래 자료까지 포함해서 읽어보시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민주화 요구에 대해서 학생들은 학도 호국단, 그 다음에 학원 민주화를 주장했다라고 했었어요. 네, 이 부분을 외울 것은 아니지만 학도 호국단이 어떤 단체냐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승만 정부를 홍보하는, 이승만 정부의 국정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학생의 단체로서 하나의 어용단체로 운영이 되던 애들이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학생을 정부의 그 홍보 수단으로,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학도 호국단입니다. 자연스럽게 4.19 혁명 이후에는 없어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교원 노조를 결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교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 유지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제가 체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이승만 정부가 주장했었던 반공 대신에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였고, 또한 6.25 전쟁 기간 가운데 발생했던 여러 양민 학살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게 돼요. 자, 그래서 1, 2번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3번, 4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정부는 통일 문제에 대하여 현실에 입각한 적극 외교로 전환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외교지, 외교. 우리가 총부리를 겨누면서 하는 것을 외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화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외교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 총리는 장면 씨를 얘기하는 거죠. 장면 총리. 이와 같은 외교의 일환으로 미국과 소련에 특별 방문하고 미소 지도자들과
회담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통일을 풀어나가라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세계 인권선언에 의하여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인 서신의 자유를 남북한의 한시바삐 시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 인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적극적으로 외교 대화를 통해서 그들과 평화 통일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요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서 말하는 자료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 어떤 내용이 쓰여져야 되겠습니까? 자, 그럼 형식이 이렇게 되겠죠. 무엇을 통한 적극적인 이 통일을 주장하였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썼을 때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외교가 되겠습니다. 외교를 통한 적극적인 무슨 통일? 그렇죠. 평화 통일이 되겠습니다. 평화 통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외교를 통한 적극적인 평화 통일을 주장하였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면 내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4.19 이후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 구성을 내용으로 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면서 이 민주당의 대표였던 장면 씨가 내각 총리로 임명되며 내각이 출범하게 되고요. 이러한 장면 내각이 1년 채도 되지 않아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죠. 자, 그들이 했던 지방자치제와 경제개발계획 수립 이런 것들은 그들의 업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예, 장면 내각에 대해서 너무 깊이 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좀 이 정도의 내용은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 잘 좀 읽어주시고요. 관련 그 자료까지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요. 요 4.19 혁명의 숨소리를 찾아서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서울에 4.19 학생 혁명 기념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4.19 민주묘지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주 4.19 혁명 기념탑이라고 해서 제주시에도 하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보고 4.3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좀 안 되겠죠. 네, 제주 4.3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4.19면 4.19, 4.19에 대한 그런 이제 혁명 기념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다 나오는데 이 3.15 의거 기념탑, 자 3.15만 있는 3.15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3.15 의거를 기념하는 탑이겠죠.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에 항의했던 사람들이 그날 의거에 참여해서 희생당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기념하는 탑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산에 있겠지. 근데 우리 지금 창원이라 돼 있다. 뭐죠? 지금 마산이 창원시에 합쳐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창원시라고 돼 있는데 어쨌건 여기는 마산, 그 당시에 마산에 해당하는 곳에 3.15 의거 기념탑을 세우게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드디어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수립돼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군복받은 군사정부가 등장하다. 자, 박정희가 중심이 된 군사 정변 세력은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자, 이 당시에 투스타였던 소장이었던 박정희 소장은 김종필들을 비롯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군부를 이끌며 이 박정희의 박정희의 부대가 서울로 진격하여 이 서울에 있는 여러 정부 부처들을 접수하고 장면 내각을 즉시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박정희가 정권을 어떻게 합니까? 정치 권력을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5월 16일에 군부에 의해서 일어난 반란이다라고 해서 군사정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군사정변을 프랑스어로 뭐라고 하냐면 쿠데타라고 얘기를 해요. 정부를 때리다 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이 쿠데타라는 것을 일으키고, 이거 이제 군사정변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탈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박정희의 군부가 정권을 탈취하고 나서 임시로 만든 그 기구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회의라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후에 박정희 정부 말기에 등장하는 유신체제에서 요런 비슷한 회의기구가 등장하게 돼요. 그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입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예요. 그거는 36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그 왼쪽에 보시면은 각주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죠? 거기에 통일주체국민회의고요. 요거는 국가재건최고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통일주체국민회의보다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나오기 전에 이미 없어져요. 임시기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그리고 이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이었던 박정희 소장은 행정, 입법, 사법을 모두 장악을 하면서 이런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 군부는요, 반공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4.19 혁명에 분출된 민주적 요구를 억압하며 언론을 탄압하고 정치인 활동을 금지하였습니다. 반공을 앞세워서, 자, 요거 하나 끊고 4.19 혁명으로 분출된 민주적 요구를 억압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했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불만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이런 국민들의 불만을 이 군부는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기에 이르러요. 당연한 거지만 국민들의 대다수는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발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군부니까 당연히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했겠죠. 그럼 이렇게 국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 또는 그들을 무력으로 억압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언론인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언론이 안 좋은 쪽으로 기사를 쓰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역시 박정희 군부가 그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폐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정관, 그러니까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뭐 운영 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억압하게 이르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군사 정권이 생겨나게 된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었던 야당 의원들 위주 또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중심의 의원들마저도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그들의 5.16 군사 정변에 대해서 규탄을 하기 시작을 해요. 당연한 거지만 그들의 활동 역시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죠. 뭐든지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그들을 진압하려 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반공을 선택을 했을까요? 자, 우리 이승만 시대 때의 반공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그런 분노, 다시 얘기하자면 빨갱이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를 자신의 권력 강화의 기반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공을 내세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군부가 내세운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승만 정부는 자신의 정통성을 위해서 반공을 내세운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 당시에 국민들이 지지는 떨어질지언정 그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승만 정부가 계속 독재를 해왔기 때문에
독재를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정부에 대한 정통성은 분명한 거지만 박정희의 그런 정권보다는 박정희 군사 정권보다는 훨씬 그쪽에 있었을 거라고 봐요. 훨씬 정통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반공을 내세운 것은 정통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던 거였죠. 근데 박정희 군사정부는 그게 아니라 박정희 군사정권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통성이 힘이 딸리는 구조였다고요. 정당성이 힘이 딸렸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성을 확보받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지지가 필요했다라고 보여졌고요. 그 강대국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었어요. 그럼 미국이 원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냉전 체제 하에서 반공을 하는 나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그런,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제 이런, 공산화가 된 국가들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나라들과, 상대를 하기 위해서 미국은 그러한 자기들의 동지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은 자신이 정권을 탈취한 다음에, 정치 권력을 탈취한 다음에, 적극적인 반공을 통해서 미국의 호의를 사고자 했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반공을 부르짖었지만 그 반공을 부르짖는 목적 자체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박정희 군부가 어떤 속성을 지닌 자들인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군사정부는 중앙정보부라는 것을 설치를 해요. 중앙정보부. 줄여서 중정원이라고 그래요. 중정부라고 하거든요. 중정부. 지금의 이 중정부는 국가정보원으로 개편이 되었지만 지금의 국가정보원과는 좀 사뭇 달랐던 기관이라고 보여져요. 이 중앙정보부의 탄생 배경 자체가 박정희 정권 창출과 박정희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군사정보기관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의 반대가 걸림돌이 되는 그런 세력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잡아들여서 그들을 빨갱이로 누명을 씌워서 죽인다든지 또는 그러한 거짓 자백을 받아내서 기소하도록 한 다음에 정치적으로 제거한다든지 이제 그러한 좀 더러운 수를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집단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정보부는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박정희 정권의 핵심적인 세력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의 부장 자리는 항상 박정희의 오른팔, 박정희의 2인자, 그리고 박정희 권력 내에서 가장 충실하고 그 다음에 그의 그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아무나 중앙정보부장이 될 수는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화 남산의 부장들 같은 거 보시면은 이 남산의 부장들이란 말 자체가 남산의 중앙정보부 실이 있고요. 거기에서 반공 분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색출하는 대공분실을 운영하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빨갱이 그러니까 진짜 공산주의자 또는 간첩을 찾아서 그들을 색출해내는 과정보다는 박정희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뒤집어 씌운다라든지 또는 간첩으로 뒤집어 씌우는 그런 고문이 자행되는 곳으로 더 유명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남산 대공분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산에서 부장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중앙정보부장이라는 것이고 박정희 정권의 2인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직책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정보부를 설치해서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내각 책임제였던 헌법을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을 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제3공화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군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고 했던 박정희는 소장 박정희에서 포스타 박정희가 되어서 전역을 하게 되고 전역을 했다고 해요. 전역. 다시 얘기하면 군인을
그만뒀다는 뜻이죠. 군인을 그만두고 나서 뭐 했겠어요? 그렇지. 양복을 입고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공화당 후보의 박정희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박정희라는 사람이 경남과 경북에 지지를 이제 많이 받아서 상대 후보와 2에서 3%라는 간신히 이기게 돼요. 간신히 2%에서 3% 차이를 내서 이기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963년에 박정희는 자신이 군인으로 돌아가서 군무에 충실하겠다라는 약속을 어기고 군복을 벗고 드디어 첫 번째 군사정부가 탄생하게 되죠. 군사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우리가 교과서를 읽어봤으니까 요 관련된 내용 프린트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16 군사정변의 전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는다. 그 다음, 미국 및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라고요, 사실. 같은 말이야. 반공을 통해서 이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그들의 정치적인 정당성이나 정통성이 심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돌기와 어쩌고저쩌고 잡는다. 민생고를 해결하고 국가 자주가 어쩌고저쩌고 한다.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반공이죠. 반공이니까 대결한다는 말을 쓰는 거죠. 과업이 성취되면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복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6번 빼고는 이제 열심히 지키려고 했겠지.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1번과 2번은 같은 말이고, 사실상 5번도 같은 말이에요. 반공이니까.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언제 제기된 불만들이었겠어요? 그렇지. 바로 장면 내각 때 제기되었던 문제점이었죠. 요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을 자기는 해결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이다 같은 그런 공약을 하면서 그런 지지를 발했던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들의 군사 탈취하는 방법 그러니까 정권 탈취하는 방법 자체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는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네. 그럼 군사정변을 일으킨 세력들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 써보랬잖아. 1조, 2조, 5조의 내용에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반공이죠. 반공이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인들이 서울 시내의 주요 정부기관을 점령하면서 장면 내각이 붕괴하게 됐다. 얼마 후 중앙방송국의 아나운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 장면 내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성 정치인,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 면서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선언문에 낭독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진짜 일으키게 된 원인은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전면에 일으킨 세력들은 군부들이었는데 특히 이 김종필과 젊은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똥차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고급 장성의 부정부패를 비판한 정군운동이 좌절되고 승진마저 늦어지는 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거죠. 고급 장성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자신들의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이런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젊은 장교들의 승진이 늦어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장면 내각이 군대 감축까지 결정을 하니까 이제 이 승진이 늦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복이 벗겨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러한 결정에 반대를 하면서 정변을 일으키게 된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서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현실 상황에 대한 그런, 시정의 의미로서 그들이 일으킨 혁명의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박정희 정부가 수립하게 된 5.16 군사정변과 5.16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가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된 딱 그 초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박정희 정부 수립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한일협정에 대한 내용, 그
그 다음에 등등등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 잘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